이등형이야 이등형이야 얼굴은 달라도 색깔은 달라도 우리 모두 하나다 이등형이야. 안녕하세요. 영화 반가 작업반장 알리 역을 했던 비빔밥 가수 방대한입니다. YTN 뉴스 FM 이등형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등형이야 파이팅. 얼굴은 달라도 색깔은 달라도 이등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로고송은 영화 반가 알반장 칸씨가 정면 승부를 듣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드는 법입니다. 여전히 시민이 시장입니다.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박원순 3기의 서울은 어떤 모습일지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통일 농구 경기는 온 결의 가슴속에 부풀어오른 통일 욕망을 더욱 북돋아주고 북남 사이 체육 교류와 협력, 북남 관계 개선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일국 북한 체육상의 말이었습니다. 남북 통일농구 혼합경기가 15년 만인 오늘 오후 북한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렸죠. 1999년과 2003년 통일농구 경기에 선수로 참여한 전주원 우리은행 코치에게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정기요금 폭탄도 없습니다. 지난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했던 말인데요.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 인상 없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 한 전 사장이 두부 장수론을 꺼내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곽상은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엉이 모임은 정말 우리 당의 위기일 때, 분열의 난맥상이 있을 때 위기에 빛나는 역할들을 해주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부엉이 모임은 패권이라든지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믿어주십시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에 일명 부엉이 모임에 대해 한 말입니다. 청래당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 3선 임기를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봅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초의 3선 서울시장. 대한민국 건국후 최초의 3선. 조선시대 이후로 최초의 3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새 임기 시작되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시민들께서 3선 서울시장이라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직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책임은 무겁지만 즐겁게 감당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새 임기에서는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한 시민의 삶의 현장으로 더욱 파고들 생각입니다. 철저한 민생을 살리고 또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10년 혁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고요. 또 서울이 대한민국의 혁신정책 생산 기지가 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또 평화와 번영의 실시를 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25개 구청장 중에 민주당이
24개 싹쓸이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 중에 102명 이렇게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반대를 해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 텐데 더 어떻게 보면 더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결과는 사실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저희들도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예. 아무튼 좀 무섭다.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 저는 수가제주 역가복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 가라앉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정말 겸허하게 할 것이고요. 예. 어쨌든 원팀이 돼서 시민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간 강북에서 출퇴근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책상머리가 아니고 예. 정말 시민 삶의 한복판에서 저는 민생 문제 해답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에서도 제가 가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발전이 가장 덜 된 이런 지역에 제가 먹고 자고 출퇴근을 하면서 시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또 경청하고 그리고 답을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강북이 많이 발전이 더딘데 그거 한번 더 신경 쓰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제가 이번에 뭐 선거 공약으로도 이런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도시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쓰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서초구청장으로 당선된 자유한국당 조은희 청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다. 또 이 공약을 걸고 당선됐거든요. 예. 이게 정 반대되는 네. 이야기인데.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사실 이 법률입니다. 예. 그래서 법률은 우리가 뭐 시장이든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뭐 서초구청장님의 또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뭐 합리적으로 좀 대화하고 조정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도 그런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분이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면서 좁혀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보면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대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는데. 뭐 저는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은 예. 뭐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심탄회 얘기도 좀 해보고. 사실은 이번에 취임식에 제가 참여해서 예. 좀 격려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태풍 때문에 예. 다 취소되는 바람에 제가 못 갔죠. 뭐 곧 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약 중에 또 유의미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중에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어둡게까지 낮출 생각이십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그 카드 수수료. 예.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이 서울에만 해도 한 100만 명이 되고요. 예. 전국적으로 한 30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 카드 수수료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예.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뭐 30%, 많게는 한 절반까지 차지할 정도로 뭐 웬만한 가게가 다 몇십만 원씩 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는 0%대로 거의 바꾸겠다, 낮추겠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 이른바 핀테크 기술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희들 기술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또 실제 실행할 생각입니다. 임기 내가 아니고 연말까지 0%. 0%대. 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0.3% 뭐 이 정도 되는 가능하겠죠. 예. 그 카드사들은 당연히 불만일 테고요. 네. 일부 경제신문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기사를 싣고 있던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전부 이 과도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정말 허리가 휘고 시달리고 있는데 예.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삶을 바꾸는 이런 핀테크 기술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가능한데
사업 추진을 주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카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기존에 취하던 이익을 잃는 것이니까 반발은 있을 수 있는데 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시장님께서 뭐 고용보험료 지원이라든가 또 그렇죠. 카드 예. 수수료 낮추는 거라든가 예. 여러 가지 지금 제도를 마련해서 네. 자영업자 어렵게 사시는 자영업자를 도와주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네네. 이것 말고 사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문제라든가 혹은 그 임대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 임대차 보호법 기간이라든가 이거는 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아니다. 맞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번에 공약한 것이 이른바 자영업자들을 위한 3종 세트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추겠다. 두 번째는 지금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유급 병가제도를 실현하겠다. 세 번째는 이분들이 폐업할 경우에 고용보험 안정에 좀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세 가지였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임대차 문제가 사실은 자영업자와 모든 임대를 통해서 살아가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큰 문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사회적 도전 과제를 꼽으라면 바로 이걸 꼽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느 이 지역이 장사가 잘 되면 이걸 갑자기 너무나 크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올리는 거야.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리는 거 이런 거는 또 횡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 시장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이 일정한 지역의 임대료 상한선을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외국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입법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뭐 결국은 정치든 국회든 뭐 정부든 지방정부든 결국 시민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발벗고 나서서 의원님들 설득하고 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제가 이걸 취임사에서 확실히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청취자들 글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카페 한다님께서 서울시 자영업자 1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시장님 공약 중 가장 기대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할인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네, 연말까지 제가 해내겠습니다. 1162님 이분은 택시 운전하신 분 같아요. 그 서울 위성지역 택시들은 지자체에서 밥그릇 지켜주려 노력하는데 서울 지역 특히 강남, 홍대 이 지역에서 불법 경기 택시들은 단속 안 해주십니까? 이런 질문. 단속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지역에 어떤 경기차가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경기도와 함께 공동으로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댓글창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 민원. 제가 그 5살, 3살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 뭐 어린이집 이거 뭐 결국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거 로또만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 좀 늘려주면은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많거든요. 당연히 시장님도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제가 지난 7년 동안에 본래는 이제 한 10% 정도밖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로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매년 100개소씩 더 지어가지고 2020년이 되면 그 절반이 50%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공약한 것도 정말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뭐냐면 돌봄의 틈새를 완전히 메우겠다. 왜냐하면 이게 보육 문제 때문에 취직을 했더라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아이 돌보미를 약 10,000명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고요. 또 서울 전역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든지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을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 때까지 말하자면 보육은 서울시가 다 책임지겠다. 지금 이제 걱정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해도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죠.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데 뭐 예전부터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은 서울광장이라는 곳이 모든 시민이 사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뭐 누구든 와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요. 시장님 그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페이스북 썼었지 않습니까? 관계돼서. 예. 그거 쓰시고 굉장히 인터넷에 논란이 된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핫 이슈죠, 지금. 예. 네. 그 다시 한번 난민 수용에 대한 시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낯선 현상이죠. 그죠? 예. 유럽은 뭐 이런 일을 벌써 몇십 년째 겪고 있지만 우리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찬반 양론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논의나 논쟁을 거쳐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사회적 합의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 7대 무역대국이고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인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게 75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이미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하고 위상을 차지하려면 우리도 거의 걸맞는 이런 어떤 포용이나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요 지금 저희 방송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지금 네네. 5278님도 개인 택시 하시는 것 같은데 박 시장님 택시 요금 인상 언제 됩니까?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 지금 사실 물가 인상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 뭐 올려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또 이게 서민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이루어지나요? 뭐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희들이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예, 조선 건국 이래 최초의 삼선 서울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예,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 뉴스 정면 승부. 이부 최강병기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흘 만입니다. 박삼구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재월 회장이 이렇게 빨리 나와서 사과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대한항공으로부터 배운 건가요? 글쎄 누구 어떤 분 말로는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항공사이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내식을 싫지 못하고 출발하는 항공기가 벌써 지금 4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서야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4일 뒤에 나왔다면 얘기가 다른데 계속 쭉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늦었다. 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박삼구 회장 측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월 진작 나오려고 했는데 7월 1일 날 동문 모임이 있어가지고 늦게 거기 갔다 오니라 늦었다. 안 해도 될 말 같은데. 네, 안 해도 될 말 해가지고 지금 더 오래 논란을 부추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안 됐네요. 전문용어로. 사실 사과 내용도 보면 별 내용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 사과 내용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협력회사에 했던 고 윤기석 대표께서 좀 불행한 일을 당하시게 돼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족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편을 끼친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사랑해 주셨던 국민과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저 우리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LSG 코리아에서 새로운 게이트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를 부족했고 많은 오해를 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 사건은 변명의 여지 없이 아시아나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예, 미리 막을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예견된 참사를 그대로 진행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낙하산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대한항공 사태에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게 아닌가. 팟빵에 우리 엄마 카페 한다님 이젠 어느 항공사를 믿고 타야 할까요? 네. 낙하산 논란이 박삼구 회장의 딸이죠. 네. 박세진 씨. 네. 계열사 중 한 곳인 금호리조트의 상무, 경영관리 임원으로 이제 새로 선임됐는데, 그 3일이에요, 3일. 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당연히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그에 대한, 박 회장의 답변이 더욱더 큰 논란을 낳고 있어요. 내용이 참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일단 이렇게 말했어요. 딸의 입사와 관련해서 우려의 시선이 많은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딸이 오랫동안 일을 쉬었는데 이제는 사회생활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요. 이 금호 리조트가 뭐 중요성도 뭐 낮고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을 하고 인생과 사회, 경영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했다. 딸이지만 부덕하고 지탄받는다든가 인정 못 받으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훈련 잘 시킬 테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글쎄요. 이게 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예쁘게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정말 적합한 말인지 또는 정말 이거를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렵죠. 네. 말 듣는 순간 저는 확 가서 박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사회생활 연습을 상무로 시작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더욱이 지금 강원랜드라든가 각종 금융권 보면은 다 불법 취업으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청탁해서 불법 취업하고 금수저 출신은 낙하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취업합니까?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시끄럽기도 한데 또 이런 말을 함으로써 또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물론 좋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또 전공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근무 경력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특정한 직업이 없이 계속해서 이제 가사를 이제 돌봤는데요. 양육을 하고 자녀를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중요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생 열심히 평사원 입사해서 일을 해도 임원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딸 오너가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러한 이유가 거의 중요한 어떤 사유가 됨으로써 이런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정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승객 피해를 받은 승객들이 단체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소송, 본인들이 입었던 그 피해, 손해에 대해서 나는 배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아직 아주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이 기내식 문제 때문에 비행기의 출발이 늦고 당연히 그에 따라 도착도 늦고 따라서 일정이 굉장히 꼬여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가 이제 손해배상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항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국제 협약도 있고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법적인 권리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려 봅니까, 승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물론 기내식 연착의 이유 중에 기내식을 본인들의 잘못으로 씻지 못해서 연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그 항공사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으니까 다 봐야 돼요. 또 굉장히 부도덕한 게 법적 책임은 나중 문제고요. 네. 이 아시아나가 굉장히 부도덕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승무원들한테도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까지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승객들한테는 단 한 채도 알리지 않았다. 사실은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그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곧 있으면 비행기 타는데 뭐 밥 주잖아. 그렇죠. 다 그러고 타죠. 다 그러고 타잖아요. 네. 근데 미리 오늘 기내식이 없다고 얘기하면 미리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뭐 도시락을 사서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공항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보면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책임에서 너무 좀 둔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재벌 중에 100% 재벌가 오너들이 소유한 회사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5%, 10%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전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뭐 금호아시아나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금호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업 전체에 지금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 상당한 양의 지금 그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기내식이 안 들어왔다고 출발도 지연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또 그런 자리에 자기 딸을 마구 뭐 정말 100% 자기 회사인 것처럼 꽂아놓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법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8398님. 저도 7월 6일 아시아나 항공 타고 중국 가는데 걱정이네요. 기내식 때문에 늦게 출발할까 걱정스러워요라고 했는데 지금 아시아나 측에서는 주말까지 사태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사태는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그 납품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체로부터는 추가 공급이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업체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주말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뭐 큰 소리를 쳤으니까 뭐 좀 지켜보죠 뭐. 지금 대한항공 직원들이 익명의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아시아나. 아시아나 네. 똑같다 보니까. 똑같다 보니까요. 아시아나항공이 익명의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1000명까지만 개설이 가능한가 봐요. 네. 그래서 이미 1000명이 넘어가지고 또 다른 제2의 단체 카톡방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단체 카톡방에서 아시아나항공 오너들의 뭐 갑질이라든가 뭐 비리라든가 이런 걸 지금 폭로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6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광화문에서 직원들이 집회를 개최한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제목이 그렇습니다. 침묵하지 말자라는 카카오톡 방제목. 방제목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1000명까지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익명의 게시판이 또 생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 3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이번에 6일에 열기로 했던 집회는 일단 이 노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촛불 문화제로 정했다고 그래요. 예상 인원은 현재 500명인데 현재 경찰에 집회 신고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에서 비슷한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제 정복과 제복 위에다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같은 차림새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밖에 나왔다고 그래. 그리고 이왕이면 검은 옷을 입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내식 납품업체 대표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그분을 추모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적기가 아시아나, 대한항공 딱 두 개인데 양 항공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국적기라는 게 우리나라 국적인 그런 항공기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저비용 항공사가 있거든요. 다 국적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 국적기로 하죠. 네, 큰 회사. 그 채팅방에 올라온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네 딸이 상무될 때 내 딸은 쌍욕 먹네. 뭐 이런 약까지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참가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까지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회사 이미지가 떨어졌으니까요. 직원들도 또 다른 손해를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얘기 해봅시다. 저도 이 뉴스는 손수호 변호사가 저한테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태국에서 실종됐던 유소년 축구팀원 12명과 코치 1명이 동굴 안에 갇혀 있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것을 그렇습니다. 뭐 수색대원들이 발견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벌써 10일 전이에요. 네, 6월 23일 훈련 뒤에 이제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또 한 명의 20대 코치가 근처에 이제 동굴 탐험을 갔어요. 그런데 동굴을 들어가서 한참 이제 걸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동굴이 이제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데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도저히 걸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 고립된 건데요. 이제 가족들 그리고 또 이제 태국 정부 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어요. 예.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에서도 여러 그 전문가들이 도움을 줬고 한참 찾아서 아주 극적으로 어렵사리 소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현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구조를 하지 못하는 당장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물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물이 빠져나야 되는데 물이 빠지기는커녕 더 차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죠. 이 동굴 입구로부터 지금 현재 실종자들이 있는 장소까지가 약 4.5km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약 4km 정도 현재 침수돼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직 구출한 건 아니네요? 구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생존만 확인했다. 생존만 확인돼 있는 거고 이 생존 확인하는 데까지 9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애들이 살아 있구나. 는 알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침수가 돼 있으니까 그 어떤 곳은 잠수를 해서 들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잠수를 한 1km 이상까지 해야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견이 어려웠겠죠. 근데 문제는 1km가 되는 것을 전문 잠수사도 1km씩 잠수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더군다나 이제 동굴이니까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전문 잠수사도 어려운 곳을 이 소년들을 데리고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작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직 장애물은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그동안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그랬을 텐데 어떻게 견뎠을까요? 네, 일단 음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일부 조금.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눠서 먹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립됐을 경우에 가장 또 생존의 조건으로서 중요한 게 물이죠. 식수. 그런데 뭐 오염된 그런 흙탕물이 아니라 그 동굴 벽면을 타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흘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받아서 다행히 식수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또 온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동굴 태국 굉장히 덥잖아요. 예. 그런데 동굴 내의 온도가 약 26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시원했네요. 네, 시원했다? 네. 일단 그 26도라 하더라도 사실 저체온증에 걸릴 수는 있죠. 상황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 추위를 느낄 때는 이 동료들이 서로 꼭 껴안고 이렇게 체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출합니까? 작전은 세웠을 텐데. 네. 지금 이 구출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이제 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 학생들 역시 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잠수는커녕 수영도 못한다고 그래요. 예. 지역 자체가 내륙이어서 그래서 들어가서 잠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잠수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 전문 잠수부와 함께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리도 꽤 길잖아요. 길더라고요. 네, 길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잠수를 안 해봤던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당 기간 고립되어 있었고,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과연 쉽게 안전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영국, 호주, 중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이런 지역에서 온 전문가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119 대원들이나 우리 군 잠수부, 민간 잠수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가면 바로 구출해 올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이게 일상적인 어떤 강이나 바다에 잠수를 하는 것과 동굴 속에 잠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위험 요소가 훨씬 많다고 그래요. 일단 빛의 확보가 어렵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다음에 물살도 의외로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동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함부로 도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무사히 다 구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얘기해 봅시다.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 관련 사망자 김주중 씨를 기리는 분향소가 5년 만에 대한문 앞에서 다시 차려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해온 보수단체들이 이제 집회 장소를 두고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수단체 회원들은 분향소 설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향소가 어제 정오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그 직후부터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오후 5시를 넘어가면서부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향소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바닥에 패대기 채워지기도 하고 기자가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119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분쟁, 그러니까 일종의 충돌은 오늘 새벽까지 계속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겨우 경찰이 양측을 분리를 시켜놓는 바람에 겨우 안정이 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 쪽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계속해서 그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쌍용차 측에서 쌍용차 노조 측에서 상당히 지금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쌍용자동차 해고자 중에 벌써 30번째. 그렇죠. 30번째죠. 이게 사실 이게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은 그래요. 원래 여기 우리가 하던 곳인데 왜 니들이 와가지고 이게 자리를 빼앗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분향소가 있었던 곳이 원래 대한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경찰이 내쫓았죠. 사실은 그 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님들 몇 분들이 나서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법원 판결을 받아서 계속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경찰이 그걸 무시하고 완전히 철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2009년에 네. 그 경찰이 그 해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24억 원. 24억이죠. 그거 어떻게 됐나요? 아직 재판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현재의 규정만 기계적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또 대법원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 운동 그리고 또 노조 활동 그리고 파업 기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행동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일고 있거든요. 대법원이 그동안의 어떤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뿐 아니라 노동계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직이 되느냐 문제인데 쌍용차 측에서 복직을 약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3년 됐었지 벌써. 그 신차인 티볼리가 잘 팔리면 또 당연히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로 말이 없네요. 근데 지금 계속 쌍용차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직 경영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쌍용차 측의 주장이 좀 설득력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이게 사실 그 자동차 업체가 수익을 내려면 신차가 계속 발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쌍용차가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그 신차가 거의 없어요. 티볼리 외에는. 그리고 원래 이 쌍용차가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 대형 세단하고 이렇게 코란도로 알려진 SUV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미 단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을 낼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꾸 수익이 안 돼서 적자가 안 한다. 그래서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현재 그 쌍용차를 운영하고 있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과거에 있었던 그 상하이 자동차처럼 우리의 기술력을 빼내고 기술만 빼내가려고 한 게 아니냐, 투자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상당히 그런 의심이 많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먹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요. 강제 해고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은 쌍용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벌써 30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부로 돌아옵니다.